안녕하십니까.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성유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일본이 반도체 핵심 부품 등의 수출을 규제하는 보복 조치를 발표한 것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들어간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히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 특보와 9시 뉴스, 뉴스 투나잇, 뉴스워치를 중심으로 김창숙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 29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사카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나란히 우리나라로 입국했습니다. 이번 방문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위원장에게 DMZ 회동을 제안한 것이 알려지면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실제로 6월 30일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회동을 가졌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협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연합뉴스TV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한 6월 29일부터 뉴스2를 통해 관련 소식을 자세히 보도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도착하자마자 청와대 정원인 녹지원에서 문 대통령 내외와 간단한 산책을 했고 만찬 직전에는 상춘제 앞에서 간단한 칵테일 리셉션을 가진 뒤 공식 환영 만찬에 참석했다고 전했습니다. 만찬이 진행되는 동안 기자는 다음 날 일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일정 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DMZ를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회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동행한다면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 등에서 3자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30일 뉴스특보에서는 한미 두 정상이 예정대로 다음 날 일정을 소화하고 가진 공동 기자회견 소식을 전했습니다. 먼저 발언을 시작한 문 대통령은 종전 선언 후 66년 만에 판문점에서 미국과 북한 정상이 만난다고 밝히고 우리가 진정 원하는 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라며 지속적인 대화는 한반도 비핵화를 현실적으로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고 한미가 뜻을 이룬 비핵화 방법으론 북미 정상이 공약한 싱가포르 합의의 동시적이고 병행적인 이행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북미 정상 간 회동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추진하던 중 갑자기 추진된 깜짝 일정으로 북측에서 반응이 와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이 성사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하지만 뉴스특보는 이번 회동이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은 북미 대화에 집중하고 남북 간 대화는 다음에 다시 도모할 것이라고 대답해 트럼프 대통령의 DMZ 일정에 동행하지만 북미의 대화가 진전되는 것을 지켜보는 중재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후 DMZ로 이동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뉴스특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부터 군사분계선에서의 악수 장면, 자유의 집으로 이동하는 모습 등 역사적인 장면들을 현장 연결을 통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당초 짧은 인사만 나누고 헤어질 것이란 예측과 달리 남측 자유의 집에서 53분간 만남을 가졌다고 전했습니다. 회동 후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주도로 2, 3주 내 실무팀을 구성한 뒤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중단된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선언한 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백악관과 평양으로 서로를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느 곳이 됐던 양 정상이 서로의 초청에 응하는 것을 계기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미 정상 만남의 촉진자 역할을 해온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만남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평화 프로세스가 큰 고개를 하나 넘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연합뉴스TV는 현장 연결과 뉴스특보를 통해 관련 뉴스를 생생하고 현장감 있게 전달하여 역사적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전했습니다. 일들이 워낙 긴박하고 예고 없이 진행되니 현장의 소식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장 소식 외에 시청자들이 아직 전해 듣지 못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앞으로 연합뉴스TV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서 나온
정보들을 깊이 있게 제공하고 이념 프레임이 아닌 현실적인 견지에서 이번 사건을 통찰력 있게 분석하고 평가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 하루 전인 6월 28일 뉴스투나잇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기업인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초청 대상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성 현대차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과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계 기업 가운데 한국 GM과 퀄컴, 보잉 등 10여 곳의 경영자들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의 만남이 이루어진 30일 뉴스특보에서는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분 내내 미국에 투자해 줄 것을 촉구하며 이미 투자한 기업인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등 초청 기업 선정부터 연설, 인사까지 모두 대미 투자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개별 기업이나 특정 사안에 대한 요청은 없었고 특히 중국과의 무역 분쟁 휴전에 따른 영향인 듯 예상과 달리 중국 화웨이 압박에 동참을 요구하는 발언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이 워낙 큰 이슈가 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다른 이슈들은 주목을 못 받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미중 무역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 간의 경제 협력에 대한 논의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 같은데 이번 방안에서 나온 주요 경제 이슈들을 발굴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보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전체 회의를 열고 여론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상고를 필두로 한 자사고 지정 취소 문제를 논의했는데 뉴스투나잇에서 관련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주 상상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와 관련해 특히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만 되면 자사고를 유지할 수 있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전북 지역만 80점으로 높인 것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고 전했습니다. 한국당은 평가 기준이 엿장수 마음대로라며 현 정부가 자사고를 적폐 취급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는데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일리가 있다면서도 결정 권한은 교육감들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점수 자체보단 얼마나 공정하게 평가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재지정 취소 결정을 내린 김승환 전북 교육감은 한 학년이 360명인데 재수생 한 200명을 포함해도 275명이 의대에 간다는 것은 상상고가 다양성과 특화 교육이란 자사고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결과라고 맞받아쳤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6월 27일 뉴스 리뷰에서는 안산 동산고와 전주 상산고에 이어 부산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 소식을 전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해운대고의 운영 성과를 평가한 결과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사고 지정은 교육부 동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취소된다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이 연이어 나오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6월 27일 재선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서울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가 7월 10일 전 발표될 것이라고 밝히며 교육청의 지정 취소 결정에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까지 비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6월 28일 뉴스워치에서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직접 초청해 자사고 재지정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서울에는 자사고가 13개나 몰려 있는 데다 곧 평가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스튜디오로 초대한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시 자사고 재지정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엄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라는 것을 연신 강조하면서 과거에는 공공기관 단체장이 과정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평가위원들에 의해 엄격한 절차를 걸쳐 평가가 진행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분권과 지방자치제 시대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평가를 위임하다 보니 평가 기준 점수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서울은 교육부의 표준안에 충실히 따르는 경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교육부에서 자사고 취소에 동의하지 않을 땐 권한쟁의 심판도 방법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가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동의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권한쟁의 심판 같은 것도 교육부 정책에 반대한다는 의미보다는 법치주의 사회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법적 수단 중의 하나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자녀 교육의 열성인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자사고 재지정 취소는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주 상산고를 시작으로 안산 동산고, 해운대고까지 연이은 자사고 취소 소식에 학교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사고 취소와 관련하여 평가 점수에 미달되었다는 정보 정도만 전달될 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는지에 대한 정보 전달이 부족해 시청자들은 적절성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사고 취소를 둘러싸고 이견이 많은데 교육청 입장뿐만 아니라 반대 입장도 언론에서 전달해 주는 게 형평성 면에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홍익대학교 법학과의 홍현지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나요? 네. 저는 지난 6월 30일에 방영된 명품 리포트 맥을 모니터했습니다. 명품 리포트 맥은 일요일 오전 8시 30분에 방영되는 프로그램으로 보도국 기자들의 날카로운 분석과 입체적인 전망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속살을 가감없이 살펴보고 한 주간 뉴스의 맥을 다각도로 짚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한 주간의 기업 소식, 그리고 노동, 정치에 관한 사회적 이슈를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 이슈를 다루는 한지희 기자의 여의도 풍량계였습니다. 기자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도편 추방제를 설명하며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도편 추방제, 오스트라시즘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국민소환제도의 기능과 유사하다고 하는데요. 국민소환제도는 일 안 하는 국민 대표를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자격을 박탈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라고 합니다. 대통령은 탄핵소추권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제가 마련돼 있지만 국회의원을 직접 견제하는 수단은 사실상 없다고 합니다. 반복되는 국회 파행으로 20대 국회에서 상정된 법안 약 2만여 건 중 14,000여 건이 계류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를 바라본 국민의 분노는 청와대 청원으로 옮겨붙었다고 합니다. 지난 4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청원에는 21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고 청와대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정치권에서도 국민소환제 도입에 동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치개혁을 위해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민소환제 도입을 환영하지만 여당 의원도 국민소환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엄포를 놨다고 합니다. 업무를 방해하는 의원도 국민소환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국민소환제를 당론 입법으로 발의했다고 합니다. 국회에 발의된 국민소환제 법안 중 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유권자 15%가 서명하면 국민소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권자의 3분의 1이 투표에 참여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사직하게끔 한다고 합니다. 기자는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는 속담처럼 국민소환제 논의가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지켜봐야 할 것을 강조하며 여의도 풍향계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어서 주간기업 기상도에서는 쨍하고 해가 뜬 맑은 기업과 큰 파도를 만난 흐림 기업을 김종수 기자가 소개했는데요. 첫 번째 맑은 기업으로 카카오뱅크가 꼽혔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자본금을 늘려 영업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는데요.
공시누락으로 기소된 김범수 의장은 카카오뱅크 주식이 없어 대주주 심사 때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고 법제처는 답했다고 합니다. 다음 맑은 기업은 게임 업계가 등장했는데요. 서비스업을 키워 성장 부실을 살린다는 취지에서 청소년 대상이었던 셧다운제가 완화되고 월 결제한도 50만 원도 없어진다고 하는데요. 이는 연간 조 단위 매출 증가를 기대할 만한 사안이라고 합니다. 기대할 만한 대형 사안입니다. 이후엔 흐림 기업이 등장했는데요. 첫 번째 흐림 기업은 웅진그룹이 꼽혔습니다. 과거 무리한 인수합병과 위기로 코웨이를 팔아야 했던 웅진그룹이 올해 초 외부 자금을 동원해 코웨이를 되찾았다는데요.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부품업체와 웅진에너지 법정 관리로 흔들려 코웨이를 또다시 되팔았다고 합니다. 웅진그룹은 출판 계열사만 남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는 KT가 등장했는데요. KT는 공공분야 전용회선 입찰 담합으로 고발돼 공공입찰에 나설 수 없는 처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규모 국가정보통신 사업이 있자 자회사 KT셋이 이를 입찰했다는데요. 공무원 SK와 LG에게 입찰 자격을 상실하는 제재가 내려지면 KT 자회사만 이를 입찰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세 번째 흐림 기업으로 꼽혔는데요. 한빛원전 수동정지 사고 원인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근무자들의 원자로 출력 계산에 오류가 있었고 담당 간부는 14년 만에 바뀐 제어봉 제어능 측정법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데요. 심지어 제어봉 조작자는 무자격자였다고 합니다. 기자는 앞서 맑은 기업으로 소개한 서비스업계 육성에 대해 경제를 살리기 전에 입법 미비 등의 사안을 따져보는 것이 먼저라는 내용으로 주간기업 기상도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노동계 이슈와 국회 정상화를 다룬 뉴스 프리즘이었습니다. 국회 앞 집회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풀려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총파업을 예고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노동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 노정 갈등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정부의 ILO 협약 비준을 권고합니다. 재계에서는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인한 제조업 분야의 피해를 우려한다는데요. 정조원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창출팀 팀장은 제조업은 파업을 하게 될 경우 후방 연관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올해 마이너스 5.7%로 급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는데요. 4월 기준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6억 달러를 넘어섰고 상품 수지 흑자 규모도 작년 절반 정도에 그쳤다고 합니다. 김영환 한국경영자 총업회 노동정책본부 본부장은 정당하지 않은 파업에 대해선 법 집행을 해야 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파업을 한다면 여론이 외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대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의 약 70%가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이 장애투쟁에 돌입하면서 국회가 멈춰섰기 때문이라는데요. 하지만 파행 84일 만에 한국당이 상임위 복귀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최은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혁입법, 민생입법 등이 빠르게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노동개혁 관련 법안들도 산적해 있다는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자유한국당 이미자 의원은 하루라도 빨리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등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노동, 정치 이슈를 전한 뉴스 프리즘이었습니다. 네, 모니터 내용 함께 봤는데요. 홍현지 학생은 가장 인상에 남았던 내용은 어떤 거였나요? 네, 저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다룬 여의도 풍향계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간접민주주의의 대의제의 한계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기대가 됩니다. 제20대 국회를 통한 현실화로 더 바람직한 민주주의 사회를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익대학교 법학과의 홍현지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칙에 따라서 학교를 운영했단단 말입니다. 등록금
불공정한 평가와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 그리고 평가 원칙에 따라서 진행되었다면 재지정을 취소하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재지정 평가를 둘러싼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주 상산고 등 벌써 3곳의 학교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을 한 데 이어 다음 주 서울 지역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공개가 예정이 돼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서는 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의 정은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현재까지 3곳의 학교가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을 했는데요. 네. 먼저 각계의 반응부터 짚어볼까요? 네. 이 자사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사립학교가 건학 이념에 따라서 교육 과정, 학사 운영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5년 주기로 재지정 평가를 받습니다. 이번에 평가를 받아서 상산고에 이어서 안산 동산고 그리고 부산 해운대고가 재지정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평가 영역은 6개로 학교 운영, 교육 과정, 재정 및 시설 여건, 교육청 재량 평가, 학교 만족도, 그리고 교원의 전문성 영역 등입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동산고는 교육청 재량 평가에서 감점을 받았고 동산고 학부모들은 검은 상복 차림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해운대고는 교육청 재량 평가와 그리고 법인 전입금을 제때 내지 않은 점도 이번에 지정 취소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해운대고의 학부모들은 학교 재단에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고 해운대고는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논란이 가장 크게 일고 있는 곳은 전주 상산고입니다. 다른 시도는 70점을 기준 점수로 했는데요. 이 전북교육청은 그보다 10점이 높은 80점을 기준 점수로 했습니다. 상산고는 0.39점이 모자라서 지정 취소를 받았는데요. 상산고는 부당 평가를 받았다며 끝까지 다퉈보겠다고 의지를 밝혔고 이 상산고와 전북도교육청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학부모들도 항의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육계 역시 찬반 대립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서 이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그러니까 교총은 불공정 결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 전국교직원 노동종합 전교조는 자사고를 비롯한 특권 학교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을 보면 지난 26일 국회 교육전체회의에서 이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까지도 전북교육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김혜영, 박경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평가 기준 점수를 80점으로 높이고 사회 통합 전형 방식을 정량 평가로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번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서는 연일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 평가의 기준과 공정성에 관한 논란인데요. 네. 기준 자체가 좀 문제다라는 논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수 진보 언론에서는 좀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었나요? 네, 이 전북교육청은 지난 20일 상산고가 80점인 기준 점수에 미달해 재지정 심사에서 탈락했다며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경기교육청도 같은 날 안산 동산고가 기준 점수 70점에 미달해 심사에 탈락했다고 밝혔었죠. 조선일보는 전북교육청의 경우 다른 시도와 다르게 기준 점수가 70점이 아닌 80점이라면서 코미디가 따로 없다고 논평을 했습니다. 평가 항목 15개 분야에서 만점을 받고도 교육청 감사 지적 사항에서 점수가 깎이면서 커트라인에 미달을 했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선발해야 할 의무가 없는 상황인데 그것으로 감점을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세계일보 역시 기준 점수가 달라서 79.61점을 받은 상산고는 취소가 되고 71점을 받은 다른 자사고는 재지정되는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동아일보도 상산고가 가장 많은 감점을 받은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에 대해 선발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반면 한겨레는 교육부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대한 표준안을 정비했다고 언급을 하면서 기준 점수가 70점으로 높아지고 취소 유예 항목이 없어지는 등의 표준안이 생겨서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평가 기준을 따르더라도 봐주기 평가라는 논란을 겪지 않을 수 있게 됐다고 논평을 했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의 경우 70점은 전북 일반고도 받을 수 있는 평이한 수준이라 80점으로 올리게 됐다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경향신문은 기준 점수의 설정은 교육감의 교육 권한이라고 하면서 불만이 있다면 청문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면 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설립 취지 위배의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당연하다는 논평을 했습니다. 한국일보는 교육청은 엄정히 평가하고 교육부는 면밀히 관리를 해야 논란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주로 보수 언론은 불공정함을, 또 진보 언론은 이번 결론은 설립 취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언론사의 기조에 따라서 보도 경향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보다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짚어주신 대로 이 자사고의 존폐 논란과 관련해서 교육계 내부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갈리고 있는데 자사고는 분명 순기능도 있을 것이고 역기능도 있을 텐데 일단 보수 진보 언론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었나요? 네, 앞서도 교총과 정교조의 의견이 매우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총은 이번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서 교육부가 동의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정교조는 최근 서울 지역의 고등학교 교사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자사고가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이 72%로 나타났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사고가 처음 등장한 것은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2002년으로 1974년에 이 고교 평준화 정책이 도입된 이후에 이 교육의 획일화 그리고 하향 평준화를 우려해서 상상고 그리고 민사고 등 자립형 사립교 6곳이 설립이 됐습니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자율형 사립고를 확대했습니다. 자사고의 애초 설립 취지는 입시 위주의 교육을 탈피하고 진로와 특성이 맞는 다양한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는 데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 국정과제인 자사고 폐지를 두고 교육계부터 정치권까지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폐지를 반대하는 측은 애초 취지인 수월성 교육과 교육의 다양화 등 순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폐지 찬성 측은 자사고가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첫 도입 취지와는 달리 입시 학원으로 전락했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사고 이 지정 취소에 대해 조선일보는 이번엔 자사고 죽이기 코미디 나라에 필요한 거 다 부순다라고 했고 동아일보는 상상고 지정 취소 전북 교육감 만족도 만점 학교 만들어봤나라고 논평했습니다. 세계일보는 자사고 재지정 취소 수월성 교육 맞는 반교육적 처사다라고 보도를 했고 한겨레는 대부분의 자사고는 입시를 위한 국영수 위주로 운영이 됐고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언급을 했으며 경향신문은 출발부터 잘못된 자사고의 체제를 그대로 놓아둔 채 공교육 정상화를 논하기는 어렵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자사고 존폐가 재지정 평가에 달린 만큼 엄격한 기준과 또 공정한 평가는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자사고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잘 살펴보고 누구나 납득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보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백년지대계라는 교육 정책이 바뀔 때마다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은 바로 우리 학생들이잖아요. 네. 바람직한 정책도 마련을 하고 또 혼선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텐데 자 이럴 때 우리 언론이 추구해야 되는 보도 태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잘 아시다시피 교육제도는 혼선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지금은 없어진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제 이후 2년 후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생겼는데요. 그때의 혼란을 기억해보면 엄청났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교육정책이 일으키는 혼란은 어마어마합니다. 학부열 그리고 명문대 진학 열망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교육정책의 혼란은 정치, 경제, 사회 어느 분야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
놓쳐서는 안 되는 분야입니다. 진심으로 이 학생들의 지적 수준, 인성, 창의성, 다양성 여러 가지 것들을 잘 교육할 수 있는 최적화된 교육 정책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 계층의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교육 전문가의 의견도 모아서 좀 선진화된 교육 문화를 만들어야겠습니다. 해외 사례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럴 때 언론은 교육 분야의 전문 부분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보도를 해야겠고요. 교육 정책이 바뀌면 항상 학생들과 학부모들께서 혼란을 겪게 되는데 이럴 때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빠르게 알리고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의 앞선 교육문화 선도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의 정은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온보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